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오늘 밤 조별리그 2차전 가나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12년 만에 16강행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요. 신문선 축구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문화부 조성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 기자, 오늘 밤 10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오늘 가나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우루과이전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겁니다. 네,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비긴 만큼 우리가 속한 H조 상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가나의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의 희망을 밝힐 수가 있는데요. 예. 가나를 이겨서 승점, 석점을 가져온다면 분명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나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가나는 이제 피파 랭킹으로 보면 61위, 네. 28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편이죠. 네, 평균 연령은 24.7세고요. 또 그래서 본선 진출 국가 중에 가장 어립니다. 또 A매치 출전도 이 선수들 평균을 내면 17경기에 불과한데요. 네, 이렇다 보니 젊은 만큼 이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살린 축구가 강점입니다. 네, 특히 이 포르투갈과의 1차전에서 잘 보여줬죠.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수비수들 디아스와 페레이라를 뚫고 두 골을 얻어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네. 저력은 있는 팀이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첫 본선 진출에서 그 대회에서 바로 16강에 올랐고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8강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랭킹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은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와 또 가나와 우크라이나 전을 좀 보면서 가나와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력이 높다, 뒷심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어떤 점을 조금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나 팀은 럭비공 같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네. 그 아프리카 축구 대표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경기가 잘 풀리면 세계 최강의 팀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이고요. 예. 경기가 꼬이면 경기력이 급격히 또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나 팀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서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월드컵 직전에 이중 국적 선수들을 대표팀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것은 전력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한국 대표팀은 가나와 경기 때 상대팀의 강점은 체력이 뛰어난 점, 그리고 유럽 선수들의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가나 선수들의 기술이나 그다음에 슈팅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능력은 세계 탑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기 초반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아까 럭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순환 방향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전반 초반에 경기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 선수들이 신바람이 나서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지 하지 못하도록 밀착 수비를 하는 방법. 만약에 뚫렸을 때는 커버 플레이 또는 협력 수비로서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럭비공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나전에 할 때 우리 팀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네. 지금 최전방에 나오는 윌리엄스 선수, 스페인 출생이거든요. 이 선수도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이제 뒤늦게 가담을 한 선수거든요. 네. 아틀레티코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데 스페인 리그에서 350경기, 230 연속 경기 출전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키도 188cm고 스피드가 있는데 이 선수의 특성은 직진성의 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대표팀은 적절하게 옵사이드 트랩으로서 이 선수가 공격에 침투할 때 옵사이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경기 운영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마스 파티라는 선수가 있는데 한국으로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보는 정우영 선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뒤쪽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전방에 올라와서 중거리 슛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 선수도 역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우루과이 경기 때 한국 대표팀이 이제 골대를 허용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코너킥 때 상대 팀의 가나의 아마티 선수라고요.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 살리스 선수, 이 선수도 이중국적 선수인데 키가 무려 191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킥이라든가 문전 골마우스 근처에서 세트피스를 허용했을 네. 때 세트피스에 대한 맨 마킹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요 선수로 제가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수비가 많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 초반의 흐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밀착 수비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걱정인 게 우루과이전에서 우리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가나전에 이제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밀착 수비가 필요하고 또 키 큰 선수들을 막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김민재 선수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김민재 선수가 지난 24일 우루과이전에서 누네스를 저지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이틀간 훈련에 나오지 않고 호텔에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네. 다른 선수와 함께 몸을 푸는 대신에 사이클을 탔어요. 네, 그 말인즉슨 몸 상태가 아직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민재의 출전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경기 당일인 오늘 오전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상당히 걱정인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못 나간다면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김민재 선수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황희찬 선수가 지금 못 나올 게 확실시가 되거든요. 우루과이전에 이어 가나전에서도 결정할 것 같은데 훈련장에서 훈련은 소화했지만 이 햄스트링 부상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상호나 정우영 등 다른 측면 자원 선수들이 이번에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이 김민재 선수의 공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벤투 감독이 어떤 수비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벤투 감독은 아마도 경기장에 와서까지도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월드컵에서 우승한 국가들은 그 결승전 끝나기 전까지 결승전까지 끝마칠 때까지 수비 라인은 교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만큼 수비는 4명의 선수 또는 3명의 3백을 가동할 때 3명의 선수가 되겠죠. 그만큼 협력 플레이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 대표팀에서 김민재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전방에는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를 마크하는 데도 부담스럽고요. 특히 코너킥 때 살리스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공중볼 싸움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축구 선수들이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 쪽에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 테이핑이라고 그래요. 테이프와 같은 것을 감고 그 발목이 겹질려서 넘어졌을 때 외곽적으로 힘이 쏠렸을 때 그걸 잡아주는 축을 만들어 주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아마도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한 것은 경기장에 도착해서도 그 벤투 감독은 최종까지도 그 고민을 할 거고요. 만약 김민재 선수가 뛰지 못하면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권경원 선수가 키가 189가 되거든요. 그런 네. 이제 신체적인 조건은 상당히 그 경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요. 단지 이제 문제는 호흡 문제 그리고 세밀한 그 패스, 피딩 문제 이런 문제가 김민재 선수와 비교한다면 불안감을 주는 건 틀림없다. 네. 오늘 경기에서 선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네. 벤투가 얼마만큼 누구를 선택할 네. 것인가 그리고 또 교체에 대한 타이밍과 교체 선수를 누구를 넣을 것인가 여부도 오늘 승패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도 저는 주목해서 볼 겁니다. 네, 어떤 선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있어서 든든했다 이런 평이 완벽했죠. 굉장히 네. 많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끝까지 고민을 할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점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팀의 호재라고 한다면 예. 우루과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출전했고 그리고 이 가나전에서도 선발 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데요. 예.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부상을 입고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루과이전을 보니까 이 정도면 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루과이전 이후에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대회 첫 골을 노리는데요. 손흥민은 현재까지 월드컵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전에서 골맛을 본다면 월드컵 세계대회 연속 득점,
그리고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 벤투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쓸지 아니면 선수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원톱으로 세워서 또 손톱 전술을 여러 차례 시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벤투는 어떤 전술을 좀 쓸까요? 손흥민 선수가 정상이라면 네. 당연히 그 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안면이 함몰되고 수술을 했죠. 예. 마스크를 썼죠. 사실은 지난 우루과이 경기 때 손흥민 선수는 초인적인 그 게임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예.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혀도 이 손가락 쓰기가 상당히 힘든데 축구 선수가 안면 부위에 큰 부상을 당하고 수술했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벤투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감독 입장이라면 이렇게 작전을 짜겠죠. 이란과 경기 때 잉글랜드가 6골을 넣었죠. 예. 그때 케인 선수가 했던 플레이는 정말 한 단계 높은 축구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외곽으로 빠지거나 밑으로 쳐져서 젊은 선수들이 들어갈 때 패스를 해주거나 그 선수들의 날카로움에 그 도움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는 너무 잘합니다. 상대팀도요. 살리스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티 선수도 레스터 시티에서 뛰면서 손흥민의 스피드나 손흥민의 특징, 감어차는 거 다 잘 알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다고 또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과 더불어서 오토사도 감독도 결국은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또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손흥민이가 오늘은 자기가 직접 문전을 시도하는 플레이, 잘못하면 또 다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것은 피하고 외곽적으로 피하거나 또는 공간을 만들어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그 자리에 동료 선수들이 침투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는 상대 팀에서 보면 가장 핵입니다. 무섭죠. 지난번에 1차전 때도 스타킹이 찢어질 정도로 거친 네. 태클을 하잖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나 선수들이 거칠어요. 갔다가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축구 선수 그대로 표현한다면 찡거나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리거나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손흥민이가 지능적으로 하는 플레이로서 동료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드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치지 않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지능적으로 결정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선수를 보면요, 조규성 선수가 우루과이전에서 이제 후반에 잠깐 뛰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친 수비력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조규성 선수는 대표팀에 승선하기 전까지도 네.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조규성 선수는 이번 월드컵 때 보면 신예 선수들이 아주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조규성 선수 첫날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몸 동작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언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경기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선수는 조규성과 이강인이 되는 거죠. 네. 조규성 선수는 공격에 최전방에 쓸 수 있는 또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슈팅과 그리고 그 강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규성 선수를 후반에 투입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과 페어가 돼서 짝이 돼서 상대 골문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아주 날카로운 카드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조규성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대한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1차전을 좀 잘하면 2차전 조금 불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월드컵에는 수많은 징크스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2년부터 지난 대회까지 1차전에서 선전한 뒤에는 2차전에서 늘 고전했습니다. 역대 출전한 10번의 월드컵 대회에서 2차전만 통계를 놓고 보면요. 10경기 4무 6패입니다.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네, 이렇게 좀 불안할 법도 하지만 이번에 이 월드컵의 징크스 중 하나가 깨졌죠. 예. 네, 전 대회 우승 국가는 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다라는 이 징크스가 있었는데 네. 네,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프랑스가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16강행을 결정하면서 이 징크스를 깼는데요. 우리도 이 2차전 무승 징크스를 좀 깨서 네. 좀 국민들에게 좀 행복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징크스는 말 그대로 징크스니까 좀 잘 털어냈으면 좋겠고요. 1차전에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잘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전에서는 1차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1차전을 우리가
아시아 국가의 대선전이라고 본다면 네. 2차전은 그 폭풍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으면서 중동 바람을 일으켰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폴란드를 만나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을 꺾었던 일본 역시 네. 코스타리카에 일격을 당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서 두 나라 모두 16강 진출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왔는데 이 2차전만큼은 사우디나 이 일본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요. 반대로 이번에 이변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네, 어젯밤 열렸죠. F조 2차전에서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가 2위 벨기에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고령화된 황금 세대가 주축인 벨기에.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즐비한데 이 벨기에가 패한 게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차전을 잘 풀어낸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건 8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와 비기면서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알제리와 2차전에서 2대 4로 무너진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에서 축구로 이제 집약해서 얘기를 하면요. 네. 경기력은 체력, 기술, 전술 이 세 가지를 컴바인한 것을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스포츠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보면 심리적 요인을 거기다 이제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별 예선 경기 3경기라는데 한 경기, 첫 경기를 기대한 만큼의 경기를 하거나 승점을 벌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벤투 감독이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이재성 선수가 그 일기 형식으로 썼던 것을 그 미디어에서 이제 그 글을 올린 것을 보니까 벤투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했던 얘기가 거기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즐겨라. 지역 예선에서 올라가느냐, 본선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할 때는 긴장을 하지만 네. 우리는 벌써 본선에 왔고 즐길 그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있으면 월드컵 자체를 즐겨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가 나오질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긴장을 합니다만 선수들은 더 긴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수들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2차전에서는 부진했던 뭐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바꿔야 된다. 뭐 이러기보다는 오늘 경기 세계 그 팬들이 지켜보이고 국내 그 축구 팬들이 성원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즐겨보겠다. 네.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갖고 경기를 하면 네. 그리고 우루과이 경기 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월드컵에 첫 경기 뛰었던 김문환, 나상호 뭐 이런 선수들 저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던 거죠. 네. 우리 세대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만약 스타팅 멤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더라도 네. 우리는 가나 선수들과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보다는 좋은 경기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김민재가 뛰지는 못하더라도 김민재가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네. 그런 희망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경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 자가 또 즐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선수들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일본과의 상황을 조금 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그 전을 봤을 때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자, 일본 팀은 1차전과 비교해서 5명, 6명을 바꿨다가 네. 거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타팅 멤버에서 큰 변화를 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상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김민재 선수가 있고 황희전 선수 컨디션이 지금 부진해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부상 선수와의 관계에서의 함수 관계가 있어요. 일본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일본은 그 2차전, 3차전까지 생각해서 스타팅 멤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환시키는 그런 그 스타팅 멤버를 짰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긴장에 대한 강도 뭐 이런 것은 보면 일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빠지고 황희전 선수의 컨디션이 나빠서 뛰질 못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격에 황희찬 선수가 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위기감을 갖고 경기를 하게 되면 네. 결집력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력, 기술, 전술과 다르게 심리적 요인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크라마 감독, 그 멕시코 올림픽 때 일본을 동메달로 끌고 갔던 세계적인 감독이죠. 우리나라 올림픽 감독도 했었어요. 네. 그 감독이 했던 것은 경기력은 체력, 기술, 전술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당일날 지배하는 이 심리적 요인이 체력, 기술 그리고 전술을 끌고 네. 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대표팀에게는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더라도 우리는 희망적이다. 우리가 세계적 클래스에 있다라는 그런 강한 컨피던스죠.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하면 저는
국내 팬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16강행을 결정한 국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국가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선 16강행을 가장 먼저 결정한 국가는 지난 대회 우승국이죠. 이 네. 프랑스입니다. 네, 호주를 4대1로 대파한 데 이어 덴마크도 2대1로 이기면서 신바람을 냈는데요.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은 월드클래스 공격수 은바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24살이 되기 전 월드컵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16강 탈락이 된 확정된 나라도 있는데요. 이 월드컵 첫 출전인 개최국 카타르와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캐나다가 2패로 나란히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첫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는데요. 네. 이제 국가들 팬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나전이 밤 10시에 있고요. 남은 경기 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가나전이 끝나면 조별리그는 단 한 경기가 남습니다. 네. 바로 이 3차전인 포르투갈전인데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0시에 이 경기가 있습니다. 이 가나전, 오늘 치러지는 가나전과 이 포르투갈전의 결과에 따라서 카타르에서 벤투호를 더 볼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나는데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해서 이 3경기 이상의 경기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이 코스타리카의 발목이 잡히면서 아시아 국가 월드컵 본선 통산으로 최다승 단독 1위로 올라갈 기회가 우리나라에게 다시 왔습니다. 좀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봤을 때 오늘 가나전을 잘 치르고 나서 포르투갈전은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경기 지지백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점유율에서 62대 38로 열세였어요. 그리고 기록상에 보면 파울이 19개가 있었습니다. 네. 가나는 승점 0점이고요. 우린 1점이죠. 가나는 오늘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경기했던 5백이 아니라 수비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드랑 공격수를 늘리는 승점을 벌기 위한 경기를 할 겁니다. 네. 한국 대표팀은 지금 일본과 7승 그 본선 최다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디딤발을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경기에서 이기려면 상대는 거칠게 할 것이다. 그리고 측면적 수비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드러내더라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죠. 네. 측면적으로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리고 전반 초반에 상대가 거칠게 몰아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가나는 럭비공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럭비공이 쉽게 튕길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경기 초반에 우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예.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선취골을 내주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수비를 두텁게 하되 역습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우루과이 경기 때처럼 정상적인 경기 운영으로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결국은 선수들이 뛰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지혜롭게 네. 경기를 잘 운영을 해서 가나 경기를 좀 슬기스럽게 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과 지금 본선 최다 승인 7승에 대한 경기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일본보다 앞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원을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네, 가나전 오늘 밤 10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선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문화부 조성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